일진들이 그녀의 머리를 사물함에 쳐박았다. 그녀가 전직 비밀 요원인 줄도 모르고 박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낡은 배낭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강남제일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갔다. 17살인 그녀는 키가 160cm도 채 되지 않아 또래보다 작았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짙은 뿔테 안경을 써서 큰 눈이 더 커 보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색이 바랜 청바지, 무지 티셔츠, 낡은 운동화는 이미 수명을 다한 듯했다. 강남제일고 학생들에게 그녀는 그저 학기 시작 3주 만에 나타난 조용하고 잊기 쉬운 전학생일 뿐이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박선영이 지난 4년 동안 극비 정부 훈련 프로그램에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도 부러워할 만한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녀는 3초 안에 성인 남자를 무장 해제하고 정확한 압력점으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으며 맨손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장한 목표물 5명을 제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세상에 공개될 일 없는 기밀 파일 속에 봉인되었다. 선영은 임무 실패 때문이 아니라 임무 후 심리평가에서 폭력에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기관은 그녀에게 평범한 삶, 평범한 10대가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담당관이었던 김민재 요원은 그녀가 서울 강남의 한 위탁가정에서 살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도록 주선했다. 적응하려고 노력해.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평범해지려고 노력해. 하지만 평범해지는 것은 그녀가 완수한 어떤 임무보다 더 어려웠다. 문제는 강남제일고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시작되었다. 그녀가 구내 식당에서 시든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강민주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강민주는 두려움과 사회적 조작으로 고등학교를 지배하는 여자아이였다. 키가 크고 금발이었으며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2명의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있었다. 영원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빨간 머리의 이수진과 강민주의 농담에 웃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갈색 머리의 최지혜였다. 어머, 웬일이니? 강민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선영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거 완전 이상한 전학생 아니야? 이름이 뭐였더라? 미애, 미경? 선영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며 음식을 쳐다보았다. 선영. 강민주는 흉내 내듯 반복했다. 촌스럽게 완전 시골 이름 같잖아. 촌에서 왔니? 그 말은 선영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이전의 삶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몇 초 안에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 요원 박선영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그냥 고등학생 박선영일 뿐이고 고등학생은 무지하다고 일진의 손목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선영은 부드럽게 말했다. 강민주는 웃었다. 어쨌든 촌티나. 내일부터는 다른 데서 밥 먹는 게 어때? 이 테이블은 원래 우리 같은 애들 자리거든. 선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강민주의 차가운 파란 눈을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선영의 훈련된 본능은 잠재적인 위협을 목록화하고 강민주가 앉는 방식, 손의 위치, 공격성을 감춘 불안감을 드러내는 미세한 표정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점심을 챙겼다. 착하네. 강민주는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다.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괴롭힘은 다음 주에 걸쳐 심해졌다. 강민주와 그녀의 친구들은 선영을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삼은 것 같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의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고 실수로 그녀를 세게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잔인한 말을 속삭였다. 생물 수업에서 이수진은 선영의 실험 샘플을 바꿔 실험을 망치게 했다. 영어 수업에서 최지혜는 선영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가 소리내어 읽도록 지명되었을 때 그녀의 사투리를 지적했다.
선영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의 훈련은 방역하라고 소리치고 그녀의 새로운 임무인 평범해지는 것은 수동적으로 있으라고 요구했다. 가장 힘든 순간에는 눈을 감고 김민재 요원의 말을 떠올렸다. 폭력이 항상 답은 아니야, 박선영.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가장 강한 행동일 수 있어. 하지만 물러서는 것은 매일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비가 내리는 11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선영은 마지막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바꾸려고 사물함에 있었는데 강민주가 약점을 감지한 포식자처럼 그녀 옆에 나타났다. 선영의 강화된 청력은 몇 초 전에 접근을 감지했다. 새 쌍의 발걸음, 강민주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옆에는 추종자들의 부산한 발걸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이 박선영, 강민주는 옆 사물함에 기대어 말했다. 오늘 너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선영은 말을 할 자신이 없어 책을 정리했다. 무기가 되도록 훈련된 그녀의 손은 화학 교과서를 꽉 쥐면서 약간 떨렸다. 듣자 하니 네가 DC에 있는 특별한 학교에서 왔다고 말하고 다닌다던데. 강민주가 말을 이었다. 도대체 무슨 종류의 특별한 학교인데? 특수교육? 이수진과 최지혜는 신호에 맞춰 낄낄거렸다. 선영은 턱을 꽉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워싱턴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전학 왔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누군가가 그녀의 위탁 어머니가 이웃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을 것이다. 거기 완전 이상한 애들만 다니는 학교였어. 강민주가 몰아붙였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상한 거야. 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해? 왜 정신병자처럼 혼자 밥을 먹어? 선영은 천천히 사물함을 닫고 고개를 돌려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주했다. 잠시 동안 그녀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의 어두운 눈에 위험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강민주는 허세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선영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학생들이 대화를 멈추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강민주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순간적인 후퇴에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괴물? 그 촌스러운 애가 지금 센 척하는 거야? 선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민주는 그녀를 뒤로 밀었다. 세게. 선영의 등은 복도를 울리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사물함에 부딪혔다. 어깨뼈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 쌓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 강민주는 가짜 걱정으로 말했다. 아기가 다쳤나? 정부 프로그램에 가서 울어야겠네. 선영의 피가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봉인된 파일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강민주가 그녀의 진짜 배경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구체적이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적적이었다. 뭐라고 했어? 선영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하게 물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감지하고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너 다 알아. 내 비밀 다 알아, 박선영. 네가 여기 와서 평범한 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아무도 네가 어떤 괴물인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검투 경기장의 관중처럼 벽에 줄지어 서서 극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속삭이는 추측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강민주의 다음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 아빠가 정부에서 일해. 강민주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는 온갖 종류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박선영에 대해 아빠가 내게 말해준 것을 알고 싶니? 그들이 우리 학교에 버린 정신병자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니? 선영의 세계는 완전히 멈췄다. 귓게 맴도는 핏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는 고등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17살 박선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된 살인자이자 미국 정부의 무기인 박선영 요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위장을 폭로했다. 강민주가 말을 이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선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녀는 사물함에 기대어 있었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들 사이에 1미터를 가로질러 강민주의 목을 잡았다. 피해를 입힐 만큼 세게는 아니었다. 그녀의 훈련은 너무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올 기밀 정보를 차단할 만큼 충분히 단단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선영은 가슴속에 휘몰아치는 폭력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유지할 거야. 강민주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선영의 소나기는 그녀의 기준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이수진과 최지혜는 몇 주 동안 괴롭혀 온 조용한 소녀에게 꼼짝없이 잡힌 자신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선영아, 놔줘. 그 목소리는 소란을 조사하기 위해 교실에서 나온 역사교사 박 선생님의 것이었다. 당장 놔줘. 선영은 선생님을 보고 다시 강민주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다. 천천히 그녀는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강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극적으로 목을 움켜쥐며 사물함에 쓰러졌다. 제가 나를 공격했어요. 강민주는 목소리가 멀쩡했지만 헐떡거렸다. 나를 질식시키려고 했어요. 완전 미쳤어요. 박 선생님은 두 소녀를 번갈아 보며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너희 둘 다 교장실로 가. 지금 당장. 행정실로 걸어가면서 강민주는 선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너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박선영.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몇 주 동안 평범해지려고, 적응하려고, 뼛속까지 훈련된 폭력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강민주가 기밀 정보와 정부 비밀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면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상기시켜 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지만 선영은 그것이 폭풍 전야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틀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고 강민주는 도발로 경고만 받았다. 그 부당함에 분노했지만 선영은 그 시간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술을 기억하는 데 사용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분위기가 즉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를 보면서 속삭이고 손가락질했다. 어떤 학생들은 겁에 질렸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을 느꼈지만 그들 모두는 새로운 인식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선영이 없는 동안 바쁘게 움직여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공유받은 선영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퍼뜨렸다. 대결은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선영은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입맛도 없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강민주가 평소보다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가왔다. 이수진과 최지혜 외에도 그녀는 3명의 고학년, 강민주 같은 사람에게 완벽한 추종자가 되는 축구부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들의 덩치와 오만함은 완벽했다. 어머, 웬일이니? 강민주는 구내식당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학교의 정부 실험체 아니야. 말해봐, 박선영. 여기 버려지기 전에 몇 명이나 죽였어. 구내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완전히 평평하고 감정이 없는 눈으로 강민주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마주했다. 그것은 적군 요원과 흉악범을 공포에 떨게 했던 표정이었지만 강민주는 자신의 힘에 취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강민주는 웃었다. 정말 우리 아빠가 나에게 블랙버드 프로젝트에 대해 전부 말해줬는데 망가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그들의 작은 실험 중 하나가 잘못되어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녀를 이주시켰어야 했다는 것에 대해 선영의 피가 얼어붙었다. 블랙버드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강민주가 그 이름을 안다는 사실은 정부 고위층 누군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정보를 유출했거나
그녀의 아버지가 볼 권리가 없는 파일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쪽이든 선영의 위장은 폭로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었다. 일어나. 강민주가 명령했다. 정부 살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선영은 자리에 앉은 채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그녀는 보안 침해를 보고할 수 있지만 그것은 김민재 요원에게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면 그녀의 몸속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소리치는 대로 할 수도 있었다. 일어나라고 했지. 강민주가 목소리를 높여 반복했다. 선영이 움직이지 않자 강민주는 축구부 학생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으켜 세워. 선영보다 2배나 덩치가 큰 대릭이라는 고학년 학생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선영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릭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유연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왼손은 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은 팔꿈치 바로 아래의 압력점을 눌렀다. 대릭의 팔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는 고통과 혼란의 외침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대릭! 강민주가 비명을 질렀다. 너 왜 그래? 쟤는 그냥 어린애잖아. 하지만 대릭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선영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했지만 팔의 절반이 반응하지 않았다.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속삭였다. 선영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구내 식당을 둘러보았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휴대폰은 모든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고 평범한 척할 수도 없었다. 강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뭔지 알고 싶어? 선영은 조용한 구내 식당에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 보여줄게. 그녀는 강민주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수줍고 어색한 10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폭력 속에서 단련되고 무기가 되도록 훈련된 사람이 서 있었다. 선영의 자세가 바뀌어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통제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표정조차도 상처받기 쉬운 표정에서 포식자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강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리 가, 괴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세요. 선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강민주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기밀 정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하세요. 그녀의 아버지가 10대 소녀를 협박하기 위해 블랙옵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하세요. 그들이 그 대화에 매우 관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선영을 알고 난 이후 처음으로 강민주는 진정으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아빠는 그러지 않을 거야. 블랙버드 프로젝트는 2년 전에 종료되었어. 선영은 강민주가 뒷걸음질 칠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살아남은 12명의 요원과 알파 레벨의 권한을 가진 소수의 정부 관리뿐이야. 그러니 네 아버지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배신자이거나 네가 중요해 보이려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강민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거짓말 아니야. 네가 뭔지 정확히 알아.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의 부수적 피해로 위협을 무력화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겠지. 선영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대결을 약 15가지 방법으로 끝낼 수 있고 대부분은 네가 얼마나 잘못 계산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있을 거야. 학생들은 역학관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강민주와 함께 온 축구부 학생들조차도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수진과 최지혜만이 너무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 못했다. 강민주는 어깨를 펴고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네오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증인이 너무 많아.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선영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유쾌한 표정이 아니었다. 강민주, 너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진 10대들로 가득 찬 방에서 기밀정부 작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지금 우리 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감옥이라고 정말로 생각해?
그 의미는 물리적인 존재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한 일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밀 정보 유출은 학교 징계 문제가 아니라 연방 범죄였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강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아. 선영은 상원 의원과 장군에게 브리핑한 사람의 권위를 담아 말했다. 너는 앉아서 입을 다물 거야. 너는 내 배경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너는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거야. 그리고 네가 아주 운이 좋다면 나는 너와 네 아버지를 사라지게 할 사람들에게 네 보안 침해를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강민주는 다리가 풀린 듯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가 마침내 자신이 괴롭혀 온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해했을 때의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학관계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 선영은 구내식당 전체를 향해 말을 이었다. 나는 4년 동안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웠어. 나는 폭탄을 해체하고 자물쇠를 따고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고 6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리는 17가지 방법과 그들을 의식을 잃게 만드는 34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나는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내 프로그램은 그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밀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장군조차도 존재를 몰라. 그녀는 잠시 멈춰 그 정보가 가라앉도록 한 다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4년 동안 또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 나는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 나는 어떤 방에서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보통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나는 강민주 같은 일진은 단지 협박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배웠어. 선영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는 강민주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 여기 내 선택이 있어, 강민주. 네가 잘못된 대상을 골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계속 밀어붙여서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강민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과 최지혜는 이미 도망쳤고 그들의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선영은 구내식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몇 주 동안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소셜미디어에 녹화하는 대신 무언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선영은 손대지 않은 점심을 들고 구내식당을 나섰고 충격에 휩싸인 학생들과 완전히 패배한 일진 한 명을 남겨두었다. 나머지 학교 하루는 비현실적인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이전에는 선영의 존재를 무시했던 교사들은 이제 존경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강민주의 조롱에 웃었던 학생들은 이제 복돼서 선영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었다. 변화는 완료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두려운 일진에게 단 한 번의 주먹질도 하지 않고 맞선 소녀였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선영은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고 위탁 가정의 조용함을 기대했다. 하지만 학교 정문을 밀고 나갔을 때 그녀는 강민주가 깃대 옆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선영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작아 보였다. 선영아, 강민주가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선영은 멈춰 섰고 모든 본능은 계속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고 그녀는 멈춰 섰다.
무슨 일이야, 강민주? 강민주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했다. 사과하고 싶었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몰랐어. 내 말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무서운 기분이 어떤 건지 강민주가 인정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잊고 있었어. 오늘 구내식당에서 네가 나를 쳐다봤을 때,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 선영은 강민주의 얼굴을 살피며 속임수의 징후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날 아침에 오만한 일지는 사라지고 마침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겁에 질린 10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왜 그랬어? 선영이 물었다. 왜 나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어? 강민주는 오랫동안 조용히 땅을 쳐다보았다. 네가 예전에 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심술궂게 되는지 배우기 전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을 나를 내버려 두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너는 조용하고 똑똑했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를 미워했어. 그녀의 목소리의 솔직함은 선영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조작을 예상했지만 이것은 진실되게 느껴졌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고 계셔. 강민주가 말을 이었다. 아빠는 요즘 미친 듯이 일하고 밤낮으로 전화를 받고 집안 곳곳에 기밀 파일을 가져다 놓고 있어. 내 생각에는 아빠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 엄마는 술을 마시면서 대처하고 있어. 우리 집은 전쟁터 같아서 학교를 내 전쟁터로 만들었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쉬웠어. 선영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인 연민을 느꼈다. 강민주의 행동을 변명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이해할 만큼은 충분했다. 그렇다고 네가 한 일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강민주가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매우 다른 이유로 너무 빨리 자라야 했던 두 명의 10대 소녀. 내 대한 정보. 선영이 마침내 말했다. 너는 그것을 잊어야 해.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 저녁 식탁에서 기밀 정보가 논의되고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죽을 거야. 이해하겠어? 강민주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리고 아빠에게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할게. 어쩌면 아빠가 더 조심하게 될지도 몰라. 좋아, 선영이 말했다. 그리고 강민주, 다음에 네가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 왜냐하면 네가 표적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오늘 내가 보여준 자비를 보여주지는 않을 테니까. 강민주는 존경심에 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랬어?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이야. 너는 나를 정말로 아프게 할 수도 있었어. 나를 체포되게 하거나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어. 왜 그러지 않았어? 선영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누군가가 내게 가장 강한 것은 물러서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오늘 나는 싸울 모든 이유가 있을 때조차도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 그녀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가 멈췄다. 하지만 강민주, 네가 다시 나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기밀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거나 오늘 아침에 너로 돌아간다면 자비에는 한계가 있어. 강민주는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않을게. 약속해. 선영은 몸을 돌려 강민주를 깃대 옆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장을 폭로하고 숨겨야 할 기술을 드러내고 평범한 10대의 삶을 살 기회를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강남 제1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지만 선영은 즉시 코딩 패턴을 알아차렸다. 김민재 요원이었다. 학교에서 재밌는 하루를 보냈다고 들었어. 전화해. 선영은 한숨을 쉬고 번호를 눌렀다. 김민재는 첫 번째 신회에 응답했다. 박선영, 왜 내가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기밀 정보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겠나?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기 위해 블랙버드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다.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정확히 어떻게 통제했나? 기밀 정보 유출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선영이 말했다. 영구적인 피해도 없고 경찰 개입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없습니다. 위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위장은? 선영은 학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깃대 옆에 앉아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강민주를 볼 수 있었다. 손상되었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침묵. 이것은 실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평범한 10대의 삶, 일반 고등학교, 내 신원이 손상되면 유지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선영이 말했다. 하지만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무언가인 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종류의 평범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재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정말인가 박선영? 내 위장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 선영은 강민주의 눈물, 대릭의 공포, 구내식당 전체가 새로운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던 방식을 생각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견뎌낸 몇 주간의 괴롭힘과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서기로 선택한 순간을 생각했다. 확실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결코 평범해지지 않을 겁니다, 김민재. 하지만 더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았다. 김민재가 말했고 선영은 그의 목소리에서 승인을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한다. 박선영 요원. 첫 주에 아무것도 폭파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선영은 전화를 끊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질문,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위탁 부모님과의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는 것 같았다. 강남 제1고등학교에서 박선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을 것이다.